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I think tremendous success. We'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And it's my honor and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럴 땐 분쟁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기도 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미국 번터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So we're signing a very important document, pretty comprehensive document, and we've had a really great term together, a great relationship.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거둔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볼 JTBC 특집 토론의 막을 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일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세계의 단판이라 명명된 오늘 회담 결과 깊이 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실 패널 여러분 소개합니다. 먼저 김현철 통일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함께 하셨고요.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모셨습니다. 네,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개최됐던 오늘 북미 정상회담,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화기애애했다, 이런 평이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 결과로 나온 공동 선언문이나 이후에 이어진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을 볼 때도 전체적으로 내실이 있었다고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철 원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과거하고는 다른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 만남 자체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만남을 평가를 할 때 합의문에 나와 있는 문구도 중요하지만 또 합의문에 생략되어 있는 내용도 있을 거고, 또 합의문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아마 가야 할 길이 좀 멀다 하는 느낌도 듭니다. 네, 최강 부원장님. 네, 첫 술에 배부를 일은 없는데 이 전반적으로 볼 적에 실망과 충격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즉 실망이라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 미국의 목표라는 것이 CVID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VID라는 그 단어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볼 적에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볼 적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라든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이 동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볼 적에 굉장히 충격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김현철 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다. 그래서 대화의 물꼬는 터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만은 초기에 예상했던, 즉 회담 초기에 보면 상당히 뭔가 있을 것 같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말도 있었고, 뭔가 굉장히 큰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나온 결과는 좀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정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모든 정상회담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사실 긍정적인 측면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근데 우선 그 부정적인 측면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주장해왔던 빅딜, 그 CBID와 CBIG를 맞바꾸는 그래서 무언가 정말 획기적인 그 북미 간의 어떤 그 관계 진전, 또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들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기대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일단 CBID라는 그 부분이 이제 명문화가 안 됐고요. 그래서 미국 이제 주류 언론이나 또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이제 날이 이제 밝았는데 미국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고 다만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로 보는 그 팍스뉴스에서 보시면 굉장히 또 긍정적인 그 효과를 강조하는 그런 여론 측면이 있고요. 또 좀 그 긍정적인 측면을 좀 생각해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 지도자 간의 어떤 그 유대감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좀 구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조금 부정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게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번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이후 과정을 고려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껴안기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핵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도자 간의 유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 수 있냐면 미국 국내에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이 방어를 해주고 디펜스를 해주는 그런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 이게 사실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생각해 볼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 추이는 저희가 아마 지켜봐야 될 겁니다. 네. 세 분이 전반적인 그 회담에 대해서 그 뭐 약간 엇갈린 평가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번 회담 좀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게 맞을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셨겠지만은 바로 그 이른바 CVID라고 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 회담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 회담 이전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던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오늘 나온 합의문에 그 CVID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자, 이로 밀어볼 때 양측이 오늘 회담에서 합의한 그 비핵화의 수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걸 보게 되면 아마 재밌는 게 판문점 선언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비핵화를 위해서 각자 할 바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번 선언에서는 보게 되면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북한의 책임을 좀 더 강조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비핵화의 개념이라든가 속도가 빠져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인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 과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카운터파트와 조속한 시일 내에 회담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게 되면은 미진한 합의지만 이 합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후속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 9차례의 실무회담이 있었는데 결국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마지막 국무장관과 그의 그 카운터파트 간의 회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성 있는 어떤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9.19 공동성명과 2.13 선언을 보게 되면요. 9.19에는 원칙이 들어가 있고 2.13에는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그 타임프레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형태로 비슷하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저는 그 CVID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폼페오 장관이 어제도 그 CVID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게 회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굉장히 마지막까지 강조를 했고 또 아마 어제 늦게까지 판문점에 실무회담을 했던 성김 대표와 최선희 국장이 어제도 뭐 계속해서 그 협의를 한 것은 결국 마지막까지 그 개념을 집어넣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은 북한은 그 CVID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부터 좀 거부감을 표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은 그 CVID라는 개념의 내용을
조금 합의문에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검증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마 구체적인 비핵화가 시작이 되면은 이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연히 뭐 신고와 사찰과 검증에 대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실무적인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구체적 액션에 대해서는 뭐랄까 명시적으로 표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아쉬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아까 이제 최강 부원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지만 결국 이런 문제들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정책 합의 부분이 있고 또 실무 협상에서 논의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곧 조만간에 실무 회담이 열릴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열리면은 아마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좀 좁혀 나가는 노력들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좀 그 기대를 했던 이유가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그 구체적인 그 맥락을 보시면 공화당 대통령이 미국을 대표해서 회담에 나가고 북한도 그 실무급에서 이제 그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1대1로 이제 회담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식의 그 북미 간의 어떤 그 관계의 내용은 굉장히 그 전례가 없었던 케이스여서 CBID와 CBIG를 정말 맞바꾸는 빅딜을 좀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제 느낌에는 CBID를 북한이 끝까지 안 받겠다고 혹은 받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굉장한 어떤 그 미국 쪽의 양보, 예를 들면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했었을 텐데 제재 완화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클린턴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CBID를 받을 수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CVID 중에서 VI를 빼고 컴플릿만 넣고 또 미국은 시큐리티 개런티를 해주는 정도에서 절충점을 찾자라고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재밌는 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그 지지자들 모아놓고 보통 이렇게 집회 같은 거 할 때 CVID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그러니까 CVID가 아니고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complete denuke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CVID라는 것이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료들이 이제 주장했던 그 개념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 심중에 얼마나 CVID까지 반드시 간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는 한번 또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으로 CVID가 문구가 이 명시가 안 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예상했던 이번 싱가포르 합의를 미국 상원에 가지고 가서 어떤 조약 형태로 구체화 혹은 확약 형태로 가져가는 그 문제는 이번에 어렵지 않을까. 민주당의 16명의 상원의원이 이제 동조를 해줘야 조약으로 3분의 2 찬성이 되는데 16명을 끌어올 만큼의 그 CVID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상원으로 조약 형태로 넘어가기는 이번 단계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추가적으로도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5월 8일 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했거든요. 그럼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한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이 산토사 선언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이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 사항을 이란 합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합의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죠. 굉장히 모호성이 들어가 있고 방향성만 들어가 있고 구체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회의 비준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미국의 입장은 5개의 이슈를 다 다루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핵, 화학, 생물, 미사일 그리고 인권. 근데 여기서 지금 핵만 다루고 나머지 문제는 아무것도 안 달았다는 거죠. 뭐 기자회견 단계에서 인권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최대치를 보게 되면 인권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빠졌고요. 또한 초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이 비핵화의 첫 단계에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물질과 핵탄두를 해외로 반출하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후퇴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모르죠. 아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돌아가서 무언가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가 아마 그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네, 사실은 요번에 그 빅딜이 아니고 스몰 딜이 돼서 사실은 다소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 거는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스몰 딜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후에 그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이랄까요? 어떤 의무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도 올라간 결과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딜을 해가지고 양 지도자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거창한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행 과정에서 서로 안 만나고 서로 협의가 없고 해서 그 좌초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이전에 했는데 역설적으로 작은 딜로 지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 그 이행 과정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그 국내적인 그 압박들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국내적 압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서 보면 이번에 그 스몰 딜이 오히려 이행 과정에서는 무언가 더 구체적인 진척을 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네. 자, 두 분께서 제가 나중에 던지려고 아껴뒀던 질문을 먼저 그 대답을 하셨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북미 회담을 하고 나면 그걸 의회에서 비준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핵 합의의 경우에 지난 정권에서 이제 합의가 됐던 것인데 트럼프가 파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걸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의회 비준을 받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두 분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마 그 미국도 의회 비준 대상이 있고 아닌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회 비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조약 수준 정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합의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다시피 조약 수준이 아니고 그야말로 합의문의 형태고 또 대체로 보면은 이 포괄적 합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 협상을 통해서 이란 핵 합의 정도 수준의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비핵화의 과정과 또 여러 가지 단계 거기에 따른 미국이 취해야 될 또 조치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수준이 나오면은 아마 트럼프 정부도 의회에 비준의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수준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센토사에서 체결된 합의문 정도는 아예 트럼프가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 네. CBID를 사실 북한이 이번에 안 받으면서 북한이 원했던 의회 차원의 국내법적 미국의 어떤 그 보장 이런 것들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놓치는 거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CBID가 들어가고 뭔가 사실 지난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 정책 청문회를 할 때 사실 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약간 비꼬듯이 사실 그 폼페이오 장관한테 질문을 한 게 뭐냐면 2015년 그 이란 핵 협정을 그 의회에서 조약으로 비준해야 된다라고 공화당의 란 존슨이라는 의원이 이제 수정안을 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게 부결이 됐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희 그렇게 지난번 이란 핵 협정 때는 조약 하더니 이번에 북한 핵 협정은 그럼 이번에도 조약하겠네라고 이제 폼페이오 장관을 압박했던 거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그 당시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 조약으로 가지고 오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 그 CBID까지는 적어도 이번 합의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네. 마지막 단계에서이든 어떤 실무 협상 단계이든 아니면 트럼프 김정은 단계이든 CBID가 물 건너가면서 이번 미국 의회에서의 어떤 즉각적인 보장 조치랄까 이런 것들은 이번에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비핵화의 수준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기가 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했던 체제 보장의 수준에 대해서도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번 합의문에서는 가름이 되었는데요. 그 뭐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라든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열어가겠다라든가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또 영구적인 그런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뭐 노력하겠다. 이 정도의 문구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정도의 포괄적인 그 문구로서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혹은 만족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게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시작을 한 것이고요. 이 협상의 구조에 대해서 이번 합의문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이 목표 수준을 좀 명확히 한 것이 이번 합의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해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교환하는 방식이겠죠. 그 체제 보장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두 가지를 큰 틀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북미 관계 정상화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목표 지점을 이제 명확하게 한 것이고, 이제 지금부터 그 목표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일종의 이제 이 이행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지금부터의 협상에 또 새로운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문건을 갖고 미국에 대해서 계속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즉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최초의 문서거든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친서를 보내거나, 아마 그때 2000년이죠.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했던 그런 어떤 그 선언 정도, 성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서명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 문건을 계기로 해서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그 미국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을 빨리 요구할 수 있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 수립을 위한 조기 협상, 대화 빨리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볼 적에는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이상 것을 얻었다라고 평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합의 그 문구를 유심히 봤더니요, 굉장히 그 재밌는 어떤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시큐리티 개런티하고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하고 이제 서로 맞바꾸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주어가 대통령 트럼프가 시큐리티 개런티를 해주고 체어맨 킴이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을 커미트먼트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US가 하고 노스 코리아하고 국가 이름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데, 그 합의 문구에 자세히 보시면은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더군다나 그 미국 의회에 가져갈 수 없는 내용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지도자 간의 어떤 그 타협이랄까, 어떤 이런 그 합의가 어떻게 보면 그 실효적으로 볼 때는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지도자의 마음이 바뀌면, 또 상황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또 그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어떤 그 체제 보장과 비핵화 간의 어떤 맞교환이다, 이렇게 보기에도 약간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1항, 2항에 따져보게 되면 미국과 북한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앞에 물론 들어가기 전문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다라고 나오지만은, 미국과 북한 간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하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즉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일단 얘기를 한 거로 볼 수 있겠죠. 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이것을 실행해 달라라고 미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확보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전 협정도 3년에 체결된 정전 협정도 보시면 맨 밑에 그 사인한 사람이 뭐 미국 이렇게 유엔을 대표한 미국 그 준장인가요? 중장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이제 뭐 북한 장군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54년에 사실은 주은래가 이 정전 협정을 항구적 평화 협정으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미국 측에 요구를 합니다. 근데 54년에 존 포스터 덜레스라고 하는 미국 국무장관이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합의문의 서명 혹은 합의문의 주체, 이런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지금 최강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에 그 미국과 북한이라는 그 내용이 분명히 있는 측면에서는 이제 저도 동의를 하는데,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비핵화라고 한 다음에 그 주체가 꼭 북한의 비핵화라고 안 돼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 이런 것들도 뭔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요새 많이 유행하는데,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그 트럼프의 기자회견장에서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제 이 합의문의 그 표현들이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진정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더니, 어떻게 이것을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물었더니 우리가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 혹시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고 북한의 지도자는 김정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 이게 과거의 협상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나 또 2005년 9.19 공동선언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실무 협상이잖아요. 그야말로 회담 대표들이 오랫동안 실무 협상을 해서 합의문을 만든 경험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일종의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간 합의를 먼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 협상을 하겠죠. 그리고 실무 협상과 정상회담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체로 보면은 정상 간은 아무래도 큰 틀에서의 정책 합의를 하는 것이고 실무 협상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 이행 방법론을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체로 과거의 협상을 보면은 이 실무 협상의 이 기술적 측면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참 차이가 많습니다. 예, 굉장히 오랫동안의 이 불신과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실무 협상과 정상 간의 합의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신뢰를 만들어가는 노력 이런 것은 또 과거하고의 또 차이가 있는 또 특징이 아닐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을 좀 들으면서 굉장히 궁색한 답변이다. 행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지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국무장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들어볼 적에 확신은 없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계속 좀 더 테스트해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서명한 건데 뭐 이거 안 될 거 알고 서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확인된 바가 있다는 걸 계속 지금 기자회견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띄워주는 발언을 했죠. 굉장히 영민하다, 뭐 많은 걸 알고 있다 등등. 그래서 이제 좀 바람이겠죠. 김정은 위원장도 이것을 계속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나도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늘 회담 이후에 후속 회담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 일단 폼페이오 장관하고 북한의 당국자하고 후속 회담을 열 것으로 합의문에 이미 명기가 돼 있고요. 또 2차 정상회담도 조만간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 후속 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종의 비핵화와 관련된 실무회담을 굉장히 오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합의문에 담지는 못했겠지만 또 많은 의견을 나눈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상회담 직후에 아마 실무회담을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뭐 관계 정상화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구체적으로 실무회담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 대체로 이게 합의문을 보면서 누가 더 이익이고 누가 더 손해냐 하는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협상의 구조와 문법, 그러니까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바꾸자 하는 부분들을 일종의 북한은 이제 처음부터 뭐 동시적이고 균형적인 조치들을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협상의 문법을 일단 이제 정한 것이고 앞으로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논의할 때 아마 이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논의들을 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후속 실무 협상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실무회담을 일단 그 조속히 그 이른 시일 내에 한다라고 이제 일단 합의문에 들어가 있고요. 기대하기는 그 조속한 그 실무회담의 그 구체적인 성과로 그동안 얘기 많이 되어 왔던 그 핵탄두나 ICBM 일부 뭐 전면적인 것은 어렵겠지만 그런 어떤 그 조속한 반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면 굉장히 지금 당장은 미국 국내 여론도 CVID가 빠져 있다라는 그 하나 사실 때문만이라도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약했다라는 그런 내용만으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받을 지금 가능성이 높은데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북한 당국자랑 회의를 하면서 합의를 하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일 지금 필요한 거는 핵탄두 또 ICBM 일부 반출이라고 하는 외교적 성과 이런 것들을 지지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담보해낼 수 있는지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누구한테 더 이득이냐 손해냐 물론 뭐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다 좀 유리한 결론이 아닌가.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저희가 그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인공기와 성조기가 이렇게 섞여서 그 뒷배경으로 있는데 세계 언론에 주목하는 가운데 정말 정상적인 그 악수를 하고 한다는 그런 차원들이 그동안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서는 정말 그 부정적이고 편견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 그 설명이 많았는데 굉장히 어떤 정상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본인이 하는 딜이기 때문에 트럼프 본인이 시작했고 본인이 뭔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딜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믿는다. 김정은 위원장이 잘할 거다. 뭐 탤런티드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껴안는 어떤 그 당분간의 행보를 보일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어도 북한에게 다소 더 유리한 이번 회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에서 질문하셨죠. 잠깐만요, 네. 부원장님. 저희가 얘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좀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그 내용 전달해드리고 나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귀국길에 그 에어포스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속보 자막으로 저희 제작진이 올려주고 있는데요. 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큰 토대를 쌓으셨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자평을 했다고 하고요. 또 김정은이 훌륭한 대화 상대였다. 지금 뭐 김정은을 오늘 하루 종일 띄워줬다고 하시는데 문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미사일 실험장 폐기 얘기가 합의문에는 없었는데 이 트럼프가 회담 후에 연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역시 기자회견에서도 나왔고 또 합의문에도 있는데 이 그 6.25 전쟁 당시에 그 전사자의 유해 발굴 사업 이거를 남북미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자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이 회담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유를 했다는 얘기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조만간 방한을 해서 구체적인 회담의 성과를 설명을 한다고 하죠.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후속 실무회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최강 부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실무회담이 네. 아마 빨리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여러 개의 의제를 동시에 다루는 다수의 회담이 개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9차례의 실무회담이 정상회담 전에 개최됐는데 타결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회담이 개최된다 할지라도 과연 타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에 관한 부분에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한다라든가 뭐 그래서 몇 달간의 어떤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러한 형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것은 의미는 뭐냐면 일단 대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어떤 이 현 상황의 안정성이 좀 더 확보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후속 실무회담을 사실 주관하는 게 그 폼페이오 장관이라고 이제 합의문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폼페이오 장관의 어떤 그 정치적 함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57세고 미국 육사를 수석 졸업했고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고 캔자스 주의 연방 하원 의원을 6년간 지냈고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그 이란 핵 협정에 굉장히 강경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CIA 디렉터로 이제 픽업하게 됐던 케이스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그 분석하면서 이 폼페이오 대 볼튼 이런 그 구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 폼페이오 장관이 개인적으로는 57세고 이제 캔자스 이제 하원의원을 지냈고 트럼프 정권의 국무장관을 지낸 다음에 캔자스로 돌아가서 뭐 거버너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폼페이오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공화당의 뭐 차기 혹은 차차기 대선 주자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폼페이오 장관의 어떤 개인적 정치적 스케줄 혹은 야심하고 이 북한과의 어떤 협상하고의 어떤 그 연계성 이런 것들도 재밌는데 또 이 폼페이오 장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CIA 그 국장을 할 때도 러시아 관련돼서 그 트럼프에게 불리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은 절대 그 트럼프에게 그 보고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비위를 잘 맞추면서 어떤 본인의 정치적 미래까지도 같이 가져가는 이런 그 폼페이오 장관의 어떤 그 스테이터스가 앞으로 그 향배를 저희가 가늠할 때도 좀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트럼프가 뭐 앞두고 있는 중간 선거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이 비핵화 협상을 성공시켜서 뭐 이용하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서 교수님께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자기가 차기에 미국 대선을 노리고 이 협상을 성공시키고 싶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용해도 좋으니까 정말 협상만 잘해서 비핵화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생각해 보시면 만일에 이제 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을 직접 찾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2번이나 만났던 네, 그렇죠. 지금 유일한 공화당 쪽 인사인데 나중에 차차기에 나왔을 때 이번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북미 그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뭔가 틀어지면 그 책임을 사실 그 폼페이오 장관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혹시 그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가 이 발언하신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딱 찍어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만 잘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본인이 이제 협상을 위임하는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도 열심히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지금 공을 폼페이오 장관한테 넘긴 거죠. 앞으로 모든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큰 틀을 마련했고 방향성을 마련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해라라는 것이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벌써 이제 평양을 2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본인이 이 북핵 문제에 관한 책임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앞으로 거치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실무 협상이 이제 열린다고 하면 뭔가 이제 이번에 이 비핵화 관련해서 너무 포괄적이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미국에서 사실 굉장히 요구해 왔던 것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중에 일부라도 조속하게 해외로 반출해서 폐기하자. 그것을 어떤 가시적인 조치로 보여주자라는 그런 요구를 해왔었는데 사실 오늘 합의문에는 담기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후속 실무 협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미국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과거의 합의와 좀 다른 측면은 이걸 좀 압축적으로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도를 좀 내자 이런 건데 대체로 보면은 이 현재 핵과 과거 핵, 현재 핵이라는 거는 이제 핵 시설이 있는 것이고 핵 시설과 핵 물질과 뭐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과거 핵은 아마 핵 무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핵 시설을 해체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무슨 뭐 원자로나 뭐 농축 우라늄 시설을 가서 막 뜯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방사능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거기에 따른 일종의 해체의 그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북한의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 정도까지 조속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핵을 먼저 또는 섞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비핵화의 과정들을 보면은 현재 핵을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핵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뭐 초반 부분에
과거의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교환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런 주장을 하면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무엇을 줄 것인가? 다시 얘기해서 이게 두 개의 저울이라고 했을 때 이 비핵화의 저울 속에서 핵무기 반출이라는 그것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얹을 때 이 체제 보장에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무게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 거고 요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핵무기의 반출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에서 어떤 그 교환 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북한에 미국이 허용할 수 있는 체제 보장 조치,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핵,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과 탄도미사일을 반출한다고 할 경우에 이렇게 동시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체제 보장 조치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미국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제 국교 정상화죠. 국교 정상화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한미군의 수준을 감축한다던가 이러한 것을 아마 동기로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 역시 김현철 원장께서 말씀하신 북한이 얼마만큼 빨리 그리고 폭을 넓게 비핵화의 행보를 가져가느냐가 아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서로 매칭하는 과정이 아마 실무 협상에서 논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가 된다면 뭐 최초에 외교 관계 수립하려면 뭐 이익 대표부가 되거나 연락 사무소가 되거나 아니면 영사 관계, 대사 관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비핵화의 과정과 연계시킬 수가 있죠. 또한 이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화 체제에 관한 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기에 평화 체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9.19 공동 성명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난 다음에 평화 체제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진전이 정말 그 조건이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핵물질을 반출하고 핵무기를 예를 들어서 50개가 있는데 그중에 30개를 반출했을 때 그럼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북한 아니면 플러스 직접 관련 당사국들 간에 이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정도의 합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의 긍정적인 행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박도 필요하지만 유인책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 이 미국은 유인책은 별로 관심이 없었죠. 계속 압박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주 동안 얘기한 거 보면 굉장히 큰 당근을 준비해 놓고 있다. 결국 뭐냐면 압박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지만 이 관여도 최대한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경제 제재 완화의 경우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이 나왔지만 트럼프가 완전히 비핵화가 될 때까지는 비핵화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재 완화가 이 어떤 단계적 비핵화의 보상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체제 보장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주는 그런 방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서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그게, 이게 이제 관계 정상화에는 관계 정상화는 외교 관계 정상화도 있지만 경제 관계 정상화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관계 정상화라는 건 제재 완화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때 연락사무소부터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연락사무소를 테러 지원국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연락사무소를 적성국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 정상화와 제재 완화라는 게 별개의 의제가 아닙니다. 관계 정상화 연락사무소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의 제재 관련된 법률을 동시에 존재를 그대로 두고 관계 정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충돌되는 법률을 동시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관계 정상화라는 말 속에는 제재 완화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북한이 그 부분을 아마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 제재라는 게 굉장히 지금 엄격하고 굉장히 강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지금 많이 제한돼 있고 이게 의회하고 관계 속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 갖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제재가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제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좀 더 광범위한 또 제재도 있을 것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죠. 그 북한 그 비핵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제재 완화 또 어떤 경제적 보상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 아까도 그 서명식 할 때 제가 보니까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기자가 북한 비핵화 되는 거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빨리 시작할 텐데 very quickly를 한 5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는 팍스뉴스가 보여줄 수 있는 비핵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핵화라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고 뭐 해체해야 되고 뭐 물질이 어떻고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북한 비핵화는 핵탄두와 ICBM 일부를 해외로 반출하는 그 장면을 팍스뉴스가 찍어서 지지자들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행이 지금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연락사무소라든지 뭐 제재 완화 이런 쪽에 어떤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볼 때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게 72년이고요. 73년부터 78년까지 중국의 그 연락사무소를 개설했죠. 그다음에 79년 1월 1일에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 때 미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락사무소라는 게 73년부터 78년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아버지 부시가 그 연락사무소 대표였어요. 3명,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1명이었죠. 그러니까 대사급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연락사무소 소장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연락사무소라는 것이 이제 국교 정상화 이전 단계로서 어느 정도 가능한 내용이기도 하고 제재 완화 관련돼 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은 제재를 완전히 철폐한다는 거는 물론 미국 의회의 그 제재 관련 법안들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 미국이 펼치는 외교 정책 중에 유일하게 의회가 이니시에이트를 하는 게 제재 정책이죠. 그러니까 의회에게 유일하게 남은 외교 정책 수단이 사실은 제재 법안을 만드는 건데 제재 법안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요. 그 문구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영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shall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향후 180일 이내에 예를 들면 재무부가 조사를 해서 북한을 자금 세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재무부가 봐서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을 그 자금 세탁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 의회가 뭘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은 제재 법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만드는 법안의 성격이 행정부에 어떤 지침을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제재 완화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조치들이 미국 의회를 거치지 않고서도 이 재무부라든지 국무부 여기서 제재를 좀 슬로우 다운 해준다든지 아니면 하기로 돼 있던 제재를 이번처럼 유예를 한다든지 좀 완화해 준다든지 이렇게 좀 행정부의 어떤 재량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외교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비핵화 성과를 북한이 제공을 해준다면 제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등등 이렇게 지켜봤을 때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제재 완화라든지 연락사무소라든지 뭔가 성과를 내서 언론이나 자기 지지층에게 이게 내가 지금 북한과 하고 있는 딜이다 봐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제재 완화는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북한이 앞으로 가시적인 어떤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고 성과를 낸다 그러면 어떤 단계적인 제재 완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속보가 또 발생을 해서 지금 저희가 자막을 띄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숙소 출발이 임박해서 그 숙소인 호텔 인근에 경찰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저희 이제 뉴스룸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 싱가포르로 올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에어차이나 그 항공기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동일한 그 항공기가 김정은 위원장을 태우기 위해서 중국을 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이제 도착을 하면 김 위원장이 그걸 타고 다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는 길에 베이징을 경유해서 뭔가 어떤 다른 일정이 있는지 아니면 바로 이렇게 북한으로 가게 되는지는 아직은 명시적으로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떠나게 되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얘기도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CVID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때 그 V라는 부분에서 북한이 가장 좀 뭐랄까요, 제일 좀 힘들게 그 실행하기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한 것이 이게 이제 검증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제대로 된 비핵화를 하려면 이 북한의 핵시설, 핵무기를 언제 어디서든지 그 살펴볼 수 있는 임의사찰 방식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 북한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이제 뭐 제네바 합의라든가 아니면 9.19 성명이라든가 이런 과거의 비핵화 합의 때도 이 사찰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이렇게 무산되고 폐기되고 이랬던 전력이 있는데 과연 이제 오늘 회담에서 합의문에 나타나거나 혹은 오늘 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향후 실무회담이라든가 후속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이 임의사찰 방식을 수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원장님? 예, 일단 비핵화를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찰의 방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북한이 이 사찰에 얼마만큼 협력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체로 지금까지 그 비핵화의 다른 사례들을 보면은 결국 그 해당 국가의 협력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신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사찰의 방식에 앞서서 신고 과정에서도 과연 이 비핵화의 대상과 범주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미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북핵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 이런 부분들을 과연 허용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어떠한 적정한 조건과 시기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찰의 방식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비핵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말 수십 가지가 아닌 것 같고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정도의 이 쟁점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북한의 어떤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또 우리의 어떤 외교적 노력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임의사찰 수용 여부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실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북한의 어떠한 지역이라도 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북한이 수용할 경우 정말 북한이 이것은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찰을 예를 들어서 과거와 같이 일반 사찰만 수용하겠다. 즉 북한이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사찰만 허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도 북한은 그 비핵화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이 합의, 즉 오늘 센토사에서 나온 이 합의 사항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계속 주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비핵화의 과정을 평가를 할 때 자꾸 이제 그 과거의 그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비핵화의 방식과 북미 관계는 과거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과거에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찰의 방법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다가왔는데요. 아마 이게 첫 문턱을 어떻게 넘어서느냐라는 것이 여전히 이 과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 비핵화의 속도가 일종의 가속화가 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도 그야말로 사찰단이라는 게 수백 명이 한꺼번에 북한 지역을 방문해서 사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치적인 어떤 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찰의 방법론도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북한 비핵화를 물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미국 의회의 어떤 독자적인 또 행동이라든지 미국 의회의 어떤 그 규제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요. 사실 지난주에 공화당 쪽하고 민주당 쪽 이제 하원 의원들이 초당파적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법안을 하나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노스 코리아의 뉴클리어 베이스라인 액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KNBA라고 하는 이제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찰 검증 단계 이전에 필요한 것이 신고 단계다. 그러니까 그 법안의 내용이 뭐냐면 이 법안이 입법화가 되면 미국 행정부는 60일 이내에 북한 내에 있는 핵과 미사일과 기타 등등 생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로케이션하고 위치하고 수량하고를 미국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 규정을 담은 법안을 지난주에 미국 의회에서 하원에서 이미 제출을 했는데 이게 그냥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는 용도로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 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테드 요호라고 하는 플로리다 의원도 이제 거기 동참을 했고요. 마이크 맥콜이라고 하는 텍사스 공화당 의원도 동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의회의 어떤 그 움직임을 물론 행정부가 물론 주도하는 측면은 있지만 이 비핵화의 그 신고, 사찰, 검증, 뭐 기타 등등 이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 미국 의회가 참여하고 규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 생각에는 그 사찰 관련돼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케이스는 IAEA가 지금 사찰하도록 돼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사찰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러한 협정을 탈퇴해야 한 거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물론 IAEA가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미국 행정부가 굉장히 주도하는 내용의 북한 핵 사찰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임의 사찰의 정말 실무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응하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막대한 비핵화 비용에 대한 얘기인데 비핵화를 하는 데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북한에 뭐 보상으로 주어져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그 비핵화를 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 비용 얘기만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돈을 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전에 이제 회담 이전에 얘기를 했었던 것이 미국은 안 되고 한국, 중국, 일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그들 나라는 북한과 이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회담 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한국하고 일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비핵화 협상을 북한하고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 한다면서 그 비용 얘기만 나오면은 미국은 쏙 빠지고 한국, 일본, 중국에게 이렇게 떠넘기는 이런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로 미국의 재정을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체로 보면은 경제협력에 대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사실은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보장을 요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어 달라라는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과연 투자할 만한 어떤 동기가 있을까라는 것이 거듭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마 미국이 환경을 만들어주면 남북 경제협력이 또는 북중 경제협력이 또는 일본이 이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 강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그 비핵화의 비용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해체 비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 미국이 구소련의 핵무기를 해체할 때 일종의 그 넌누가 방식이라 그래서 일종의 핵 시설 지역에 있는 원자력 공학자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야말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일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의미뿐만 아니고 다시 기술자들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그 방식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건지, 그리고 이게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또 논의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넌 루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샘 넌하고 리차드 루거라고 하는 이제 이 그 조지아의 그 보수적인 민주당 상원의원, 그 다음에 인디애나 출신의 온건파 공화당 상원의원, 이 두 사람이 합작해서 추진했던 방식인데, 91년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쪽이 갑자기 이제 구소련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면서 그 지역에 있던 핵무기나 등등을 러시아로 이관하는 데 드는 비용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것을 돕는다 해서 넌 루가 방식인데,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115대 미국 상원에 넌 루가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1년 당시 그렇게 보수적인 민주당 상원의원, 온건파 공화당 상원의원, 그런 상원의원들이 지금 미국 의회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너무나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루가 넌 방식을 추진할 수 있는 미국의 현재 상원 의원이 단 한 명도 없고요. 미국 국내 정치가 워낙 지금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뭔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돕는다, 제 생각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고요.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 김정은 트럼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그 햄버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2016년에 그 트럼프 당시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했던 얘기인데, 뭐냐면 김정은 같은 독재자에게 국빈 만찬, 스테이트 디너를 비싼 돈을 주면서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길 건너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국내 언론이나 등등에서 앞에 부분을 싹 잘라먹고 김정은과 햄버거 회담을 하겠다는 부분만 계속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국 어떤 그 납세자들의 돈을 쓰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라크 전쟁 2003년 실패 이후에 미국 국내 정치가 그만큼 급격하게 변했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큐리티 개런티 가는 것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쉽게 줄 수 있어요. 레짐 체인지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미국 국내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의회에서 지원하는 방식, 혹은 미국 정부가 뭔가 떠맞는 방식, 이런 것들은 국내적 그 지지 기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미국 의회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는데요. 그 지난주에 그 펜스 부통령이 샘넌 의원하고 리차드 루거 의원을 불러서 뭐랄까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을 보면은 넌누가 방식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한 것 같고요. 아마 어떤 뭐 그 가능성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들 중에서 그런 방식들도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번 그 북미 협상에서 그 자신들이 예전에 했었던 넌루가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안도 했었다는 뉴스는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이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거 우리가 그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만들었던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경수로 건설 비용을 어떻게 분담을 했고, 그때 사실 우리가 한국이 많이 분담을 했죠. 거의 70%를 분담을 하고 일본이 한 15%, 그리고 이제 EU가 분담을 했던 거고요. 미국은 그때 뭘 했냐면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비핵화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분도 사실은 공동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나라는 무엇을 부담을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런 미국이 부담을 하고, 그러나 환경 치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한국이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 개발 이것도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좀 더 굉장히 좀 더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로서는 공동 분담을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같이 이익을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그러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 원장님 그 제네바 협정 말씀하셨으니까 그 미국이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중유를 굉장히 이제 지원을 했지만 어떤 그 펀딩 관련돼 가지고 98년인가요?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 미치 맥카너리라고 있는데 캔자스 출신이고 지금 현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주니어 세니터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맥코넬 그 상원 의원이 주도를 해가지고 북한의 주기로 그 캐도에 그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에 지원하기로 했던 2,500만 불을 1,250만 불로 반토막을 내자 이런 법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25 밀리언 안 주고 12.5 밀리언 주면 나는 비토한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그게 미국 전체 예산에서 보면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벌써 이미 미국 국내 정치의 어떤 그 대통령 욕보이기, 또 공화당은 뭐 대통령 발목 잡기, 그다음에 대통령 체면 세우기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회 대통령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대통령이 지금 협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의회가 반대를 할 명분이 없고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 협상을 주장해왔던 당이기 때문에 또 반대할 강력한 힘이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유리하게 전개될 거라고 봤는데 뭐 조금 작은 딜에 그친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하는 것은 뭐 북한이나 아니면 뭐 국제사회보다는 국내 정치적인 상황, 본인의 지지자들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국내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비용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이게 막대한 비용 운운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그게 이제 종전선언을 뭐 언제 할 것이냐, 그럼 뭐 조만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연장선상에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주목을 끌었는데요. 이 종전선언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이렇게 연계해서 트럼프가 발언한 것, 또 그러면서 막대한 비용을 운운한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저희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세 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주한미군 문제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말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런 문제들이 갖고 있는 뭐랄까 좀 예민함 또 여러 가지 연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가 그렇게 뭐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게 있는데요. 저도 지난주에 워싱턴 DC를 다녀왔지만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뿐만 아니고 정부 관계자들도 일종의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한미동맹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또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에 아마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종전선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과 또 그것이 이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제 미국 실무자들이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저게 이제 미국은 장적으로 뭐 국방부라든가 기타 등 실무부서들의 그야말로 실무적 의견들을 통해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저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균형을 잡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우리 김현철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힘은 막강합니다. 사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미 연합 훈련을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면 좀 문제가 다를 텐데 중단해 버리겠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도 뒤에 뭐냐면 굉장히 도발적이고 비싼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첫 번째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는 동맹을 어떻게 돈으로 저렇게 계산하는가라는 것이고 뭐 그게 처음은 아닙니다. 아니죠. 처음은 네. 아니죠. 근데 상당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실무 차원에서 이 문제는 부적절하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 그걸 갖다 해소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아마 실무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죠. 또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주한미군이라든가 한미동맹의 조정은 비핵화와 한반도 상황의 안정성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돈을 갖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으로서 볼 적에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것이 이제 미북 정상회담 있고 난 바로 다음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볼 적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거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했을 적에 굉장히 미국의 이스타블리시먼트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또한 한국이 반대를 해서 그것이 무산됐던 그런 사례가 있듯이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좀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럼 지금 당장 사실 뭐 한미군사훈련이 중단된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그 기자회견하면서 요번 그 비핵화 협상에서 요번 그 이퀘이션은 안 들어있다, 뭐 이렇게 아까 표현을 사실 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뭐 다음 이퀘이션에는 다음 방정식에는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외교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한된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제 그 정치 군사 질서에서 미국의 어떤 그 역할 같은 것들을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굉장히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지지자들 앞에 모아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한 게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 다른 나라들이 시리아 그 내전 이거 챙겨라. 이렇게 해가지고 발언을 했을 때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보냅니다. 물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리아에 또 폭격을 하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하고 방금 최강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그동안 견제해왔던 이스태블리시먼트 차원의 외교 정책 간의 어떤 그 마찰 충돌은 당분간도 지속이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가 볼 때 주한미군 문제는 특히나 미국의 어떤 전 세계 지정학적 어떤 군사적 그 전략에 따라서 미국이 굉장히 사실은 자의적으로 결정해온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실패 이후에 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괌 독출인을 하고 나서 주한미군을 6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바로 줄입니다. 남한 뭐 한국 정부랑 무슨 뭐 협의하에 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76년 미국 대선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미 카터 민주당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다 철수하겠다라고 해서 당선됐지만 그 당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나 이런 데서 냉전하에 이거는 섣부르다라고 해서 지금 넘어간 건데 지금은 사실은 제가 얼마 전 여론조사를 봤더니 그 북한이 만든 비핵화를 다 달성하고 났을 때 주한미군이 계속 한국에 남아 있어야 되냐라고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내 여론이 그 찬성이 50% 안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 그동안 미국이 너무 세계 경찰 뭐 큰 시장 이 역할만 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본 것 아니냐라고 했던 그 정서가 바로 대통령 트럼프를 만든 것이니 그만큼 지금 미국 내에 굉장히 그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국내적 정서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무언가 우리 뭐 좀 쉬운 말로 우리 살 길을 찾는 것의 급선무는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이나 너무 이념적으로 그동안 접근해왔던 문제인데 이거를 저희가 실리 차원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필요하다. 정말 아까 김정은 위원장 얘기대로 메이저 체인지를 정말 세상에 보게 될 텐데 우리만 정말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동맹을 어떤 신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다고 뭐 제가 철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뭔가 전략적 접근이 우리 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 미국은 미국 이익에 맞게
뭐 철수도 했다가 뭐 증원도 했다가 하는데 우리만 무언가 계속 붙잡고 있는 느낌은 사실 좀 있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주한미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 그것은 뭐 북한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그런 논제에 오를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그와 유사하게 발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여러 가지 그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도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장담하기 어렵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속보로 또 뜬 내용을 전해드리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에서 고위급 전용기 2대가 와서 창의공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 비행기들을 타고 돌아갈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숙소를 출발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중국 비행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 텐데 과연 중국이 이 북미 이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북한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만난 뒤에 이 중국을 어떤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속내를 이미 다 드러낸 바 있고요. 이미 이 싱가포르 방문길에서도 이 중국이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말 긴 여정이 시작될 텐데 비핵화 협상에 여기서 중국은 어떤 식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 원장님. 예, 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비핵화 이 협상이라는 게 그야말로 한반도의 질서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의 질서가 바뀐다는 얘기는 또 다시 얘기해서 동북아의 지역 질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은 이 과정에서 일단은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해놓은 것이 여러 가지 가능성에 있어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종전선언이나 한반도 평화협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제재 완화의 어떤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이 북중 경제협력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중국의 역할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미 뭐 단동이라든가 이런 접경 도시들은 좀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죠. 근데 이게 제재 문제는 이게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결의안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 이상 중국도 일종의 국제적인 규범을 막 어기고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엔 결의안을 변경하는 시도는 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지원해 줌으로써 비핵화의 과정을 좀 속도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지금 뭐 우리 김현철 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얼마만큼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잘 지키고 있냐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중국이 유엔에 보고를 해야지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미 벌써 시진핑, 김정은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북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말을 벌써 했거든요. 이미 국경 지역에서는 북중 간 교역이 과거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중국으로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계속 북한에 대한 관여 정책을 더 강조하고 대화를 더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안보 위협 주장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것은 결국 이 한미 동맹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중국의 역할이라는 것은 글쎄요, 과연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돼서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데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와 예를 들어서 평화체제로의 진입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어서는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중국은 아마 자신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하고 확대할 것인가에 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CBID를 사실은 뭐 아까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1분 안쪽으로 내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딱 들어서 아니면 나는 무조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라고 해서 굉장히 협상이 정말 타결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사실 저희가 노심초사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그 CBID라는 게 명문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몰 딜이라도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했던 그 이면에는 중국 변수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리를 박차고 회담을 결렬을 선언하고 나오는 상황을 상정해 볼 때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볼 때는 아니 그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비핵화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하는데 진정성도 있는데 왜 미국 정부 마음대로 안 들어주느냐, 왜 협상을 결렬시키느냐, 우리라도 제재를 완화해주고 우리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도와주면서 어떤 뭐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지금 그 아까 방정식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 변수를 좀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굉장히 사실은 좀 특이한 점이 얼마 전에 그 중국과 그 관세 그 폭탄을 통해서 무역 분쟁을 이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일으켰는데 처음에 그 합의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그렇게 정말 이렇게 그 큰 소리 치면서 그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일으켰지만 합의 내용은 뭐냐면 중국이 미국 수출품을 significantly 더 산다. 그러니까 뭐 그 무역 적자를 얼마만큼 어느 기간 동안 해소한다 이런 얘기도 없이 상당 부분 상당량의 미국 수출품을 중국이 사들인다라는 것에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 그 significantly라는 그 단어 하나만 듣고 어떻게 저렇게 또 그 스탑하나 했었는데 더 재밌는 거는 그러고 나서 2주 있다가 다시 또 무역 분쟁을 또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 어떤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정말 예측 불허인데다가 본인이 했던 어떤 그 책무감 이런 것들조차도 또 쉽게 또 뒤집는 걸 보면 이 그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물로서의 지금 북미 관계 그 진전이 어디까지 정말 갈 수 있을지 사실 정말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측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회담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감사한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도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제재 동참해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최근에 뭐 좀 구멍이 나긴 했는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뭐 이러면서 은근슬쩍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정말 이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중국이 국제 제재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한다면 뭔가 좀 비핵상 국면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 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라는 게 2017년 전에는 유권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한 중반을 거치면서 북한의 이게 여러 가지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아주 구체적인 제재 결의안을 지금 채택하고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유권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신축성 있게 허용할 수 있는데 지금의 유엔 결의안은 사실은 중국의 재량권이 지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 지역에서 여러 가지 뭐 인적 교류는 좀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중국이 미국의 그런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과거처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거둔 성과 남은 과제들 짚어봤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향후 긴 여정이 남아있는 이 북한 비핵화 협상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하시는지 마무리 발언 삼아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 교수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뭐 그 합의도 중요하고 이행도 중요한데 일단 이행이 되려면 무언가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약간은 좀 만족스럽지 않은 대목도 있었지만 일단은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무언가 그 지도자 간의 어떤 그 합의를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일단 그 합의가 시작됐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행 측면이 더 어렵고 더 힘든 과제가 되는데 왜 어렵고 더 힘드냐면 사실은 합의 관련돼서는 저희가 정말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전 세계 언론에 주목하지만 이행 단계로 넘어가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확 줄어듭니다. 여론도
이행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매일같이 측정하는 여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이라는 과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로운 과정이고 비정치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행 단계에서 잘해야 북한 비핵화가 이행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이행 단계에서 누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 이슈를 끌고 가느냐,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 우리 국민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나름의 선거 스케줄,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리더십 등등에 의해서 미국 나름의 계산법이 있을 것이고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의 계산법이 있겠지만 북한 그 비핵화, 한반도에서 핵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살기 위한 그 비핵화 과정에 가장 초점을 두고 가장 열정을 가지고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것은 또 촉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정부고 우리 국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최강 부원장님. 네, 역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협의와 합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은 과연 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 어떠한 개념, 어떠한 조치를 원하고 있는가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번 센토사에서 나온 성명을 보게 되면 구체성이 떨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의 로드맵은 무엇인지를 좀 더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 왔듯이 한미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적에 이번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현실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따라서 굉장히 천천히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김현철 원장님. 예, 그야말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위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요. 어제도 한미 양국의 두 분 대통령께서 전화 통화도 하고 오늘 조금 전에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실력 구축을 비롯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14일부터는 남북 군사회담이 열리고 분야별로 다양한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이 최종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처럼 이 북미 양국이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부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또 이를 통해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JTBC 특집 토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